신개발 사업제도 후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계획 및 절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택지 수급 계획 수립을 하고요. 첫 번째 택지 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보면 예정 지구 조사, 예정 지구 제한, 개발 계획 포함을 해서 공람 공고를 하고요.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승인을 받게 되고 실시 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되는데 참 택지개발 사업 시행 절차도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다 보니까 용도 지역 아니면 용도 지구를 금방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시간 단축을 하게 되죠. 그래도 그나마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 지정권자는 아까 배웠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아니 허가권자고 이번에는 지정권자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개발계획의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수립. 첫 번째가 목표 설정 및 수립. 그래서 대상 토지의 위치와 주변 개발 현황, 장래 발전 방향, 또 개발을 한다면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한다? 아니면 거점 개발 도시를 만들겠다? 전원 도시를 만들겠다? 예술인 단지 아니면 관광 단지 뭐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목표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어떤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분석 단계를 거쳐서 개발 계획안이 설정이 되고 관계기관의 어떤 협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이 승인 수립이 되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목표 설정 및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걸 조사하냐면은 인문학적인 조사를 또 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여건이죠. 인구나 소득이나 문화, 종교, 관습, 교육 등을 조사를 하게 되고 자연 조건도 하게 되죠. 지형이나 지질, 역사적인 자료, 민담, 민간소라, 유적지, 그다음 규제 사항들이 뭐뭐가 있는지, 고도 제한이 있냐, 개발 제한 구역이 있냐,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토지 이용 현황, 건축물이 얼마나 되고 도로나 학교 상황, 공공시설 상황, 뭐 전답 임야, 과수원, 철탑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이고요. 분석 단계에 가서는 인문사회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지역사회, 지역의 입주 대상과 인접지의 어떤 주민들에 관해 가지고 면접조사나 문헌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소득의 연령계층이나 직업, 종교, 교육 수준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연 조건은 네 가지 단계로 이제 파악을 해야 돼. 현황 분석도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건축 가능 지역은 개발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어서 표시를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도를 중첩시켜서 종합도면을 작성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축 가능지를 표시해서 개별 단위별로 묶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역사 문화적 자료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서 계획 요소로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 여섯째는
현재 토지 이용이 형성된 배경을 한번 분석해 보면 좀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존을 할 건지 아니면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6번째까지 분석 단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죠. 토지 이용 구상을 한번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토지 이용 구상이 필요한 거죠. 택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런 그 첫 번째 목표 설정 및 수립 분석 단계까지 했으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개발 밀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 가능한 땅을 가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독주택인지 연립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아니면 공공 시설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및 수립, 분석 단계, 토지 이용의 구상을 해볼 단계가 이제 개발 계획의 수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택지 공급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택지 공급 절차. 택지 공급 계획 작성이 되면은 이게 이제 실시계획 수립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됐다 하면은 이제 택지 공급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하죠.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 대상자 또는 선정 방법, 공급 시기, 방법 및 조건, 공급 가액 결정 방법, 택지 용도하고 공급 대상자별 분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의 승인이 필요한데 택지 공급 계획 포함해서 지정권자가 실시 계획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공급 공고를 합니다. 시행자가. 예, 그럼 그 공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택지 위치, 면적, 용도, 공급의 시기, 방법, 조건, 공급 가격, 택지 조성 원가가 들어가고요. 공급 신청의 기간, 장소가 있고 공급의 신청 자격 그리고 공급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이것은 공급 공고인데 시행자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공급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택지 공급 절차를 도표로 봤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의 개선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간적인 연계 측면이 강조돼야 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개발 순위가 요구된다. 그래서 연계성, 쾌적성과 선택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택지 개발 사업의 개선 방향. 첫 번째 택지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원래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게 법적으로 크게 제한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택지 개발 사업은 대규모고요. 근린 주거를 포함하고 다양한 도시 기능을 갖추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지구에 사회성을 부여한다. 충분한 기반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 도시 활동의 어떤 기회가 다양화돼야 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이제 종합적인 계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간적 연계 측면이 강조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라는 곳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여건과 부합되도록 공간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변 지역 공간과 잘 조화, 연계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개발 순위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도시의 어떤 기본 계획과 연계되어서 장래에 바람직한 도시 형태를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적정 규모의 시설하고 인구가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단계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수 있게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개발 순위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필요하다. 넷째는 쾌적성과 선택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주택을 단지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쾌적한 주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용 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역량평가, 협의 대상 면적을 볼게요.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보존녹지 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과 개발행위 허가의 어떤 비교가 있는데 적용 법령을 보면 주택법이 되겠고 주택건설 대지는 개발행위는 건축법, 주택건설은 대상 면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행위는 도시지역,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기반공사는 주택은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단지는 내부 6m 도로, 토목공사 완료 지목 변경이 되고요. 대로. 또 개발부담금은 대지로 변경,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시행사가 부담을 하고 건축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은. 그 다음에 담보대출은 지목이 돼일 때 감정가가 높고 최대 LTV는 80%까지다. 그러면 반면 개발행위허가 사업은 대상 면적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1만 제곱미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기반공사로는 기본적인 수도전기공사, 단지는 주거환경이 미흡하고요. 지목은 건축물 준공 완료 후에 지목 변경을 한다. 대로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건축 준공 시에 대지 변경할 때 토지 소유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 건축기간, 건축허가가 2년 내 착공이 돼야 된다.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이 돼야 된다. 지목은 임야죠. 감정가가 낮아. 최대 LTV는 50%이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사업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주택건설용 대지조성 사업이 나왔는데 앞에 지금 표로 본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법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을 하려는 자, 또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이게 승인이 나는 거죠.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은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용 대지 조성 사업 보시면 사업 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하고 미리 협의해야 되고요. 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가지고 심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행위에 관련 사항, 그 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그 밖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인에게 발급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 고시. 고시를 해야 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볼게요.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되겠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거죠.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이다. 뭐 앞에 표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이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좋겠죠. 폭이 6m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50세대 이상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이 되겠죠. 아파트라는 게 공동주택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대지, 건물,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죠.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요. 각 세대, 구분 세대가 있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있긴 하지만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 되겠죠? 5층 이상의 주택이다. 이거는 이제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지어준 아파트를 얘기하겠고 요즘은 뭐 35층, 49층, 70층까지도 짓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점점 개발할 땅이 없어지니까 오밀조밀 밀도 있게 더 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고층 건축 계획이라는 거가 되겠죠. 연립주택은 동당의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다. 660제곱미터는 우리가 한 평을 3.3 약 3.3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 되겠죠. 3.3이니까 100평? 네, 100평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4층 이하의 주택이 연립주택이 되겠다.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을 한번 보면은 재건축이나 뭐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 시행 절차가 나오죠.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조합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공공시행일 때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자 시행인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관리계획 처분계획 수립,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자체 준공검사, 이촌고시 및 청산.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기본계획 작성,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고요.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국토해양부 장관 보건데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이거는 이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방법.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을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 부지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되고요. 도로, 유통업무시설, 공원, 유원지 등을 건설할 수가 있겠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 부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물리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류단지 개발시설 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물리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 물류터미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부지 면적은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계획 관리 결정이 나면 이게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결정이 나게 되겠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건 혁신도시 개발 사업인데 부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다. 10번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이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이 나오고 있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부지 면적은 2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특구 개발 사업 부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에너지 개발이 있어요.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어.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전원개발 사업, 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송전 시설 제외 전원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항만건설,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법, 항만 파이프 라인을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하지만, 여기
항만의 건설,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 파이프 라인 등을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서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를 하지만 여기 승인 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정했을 때 이 자동화 설비를 갖추는 항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도로 건설을 볼게요. 도로 건설. 도로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총 길이가 5km 이상인 신설 노선 중에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으로 인해서 철도 건설이요. 이것도 철도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법에 관한 법률로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 길이 5km 이상, 그리고 도시철도법이 있어요. 도시철도의 건설 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 길이 3km 이상. 도시철도법. 법이 참 많죠?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걸 하나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포함이 돼 있지 않거나 저촉이 된다 하면 또 새로운 비슷한 법이 또 만들어진다. 그래야 이것이 건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건설되기가 힘든 거죠. 공항의 시설을 보도록 할게요. 공항시설. 공항시설법으로 인해서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연간 여객 처리 능력 30만 명 이상, 관광단지 개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시설 계획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온천법에 의해서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정 지역의 개발을 보도록 할게요. 특정 지역의 개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요거는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지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거는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이 있는데 부지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는데 이것도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골프장 설치 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부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경륜 경정법. 이거는 부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한국 마사회법. 경륜은 자전거, 대회, 도박, 이것도 도박이죠. 경륜도 도박이죠. 마도 그렇고. 한국 마사에서 말로 운영하는 내기가 많죠. 부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 투자 사업.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 있는데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의 땅을 가지고 민간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낼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할 때, 항만 건설 사업을 할 때, 도로 건설 사업을 할 때, 수자원 개발 사업, 철도 사업, 공항 사업, 하천 이용 개발 사업 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이제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대기 환경 분야, 수후 환경, 토지 생활 환경,
사회 경제 환경 분야가 이제 환경 역량 평가가 되겠고요. 이건 환경 역량 평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이런 걸 하지만 대상 사업은 이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9번째까지 했죠. 다음에는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산지의 개발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국방 군사 시설 사업, 토속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를 보겠습니다. 유통단지의 정의와 개념, 법령상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정류장, 철도 화물역 배송센터 시설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가 유통단지가 되겠고요. 이런 기능과 시설 항목에 제시된 시설들이 있는데 동일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집단적으로 설치된 단지가 유통단지가 되겠죠. 상품의 수송, 보관, 포장, 하역, 각종 통관 도소매, 정보 처리 등을 위한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지정 개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유통단지는 2개 이상의 복수 시설의 집단화가 되겠고요. 유통과 상류시설, 유통과 상류시설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류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도소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도소매 시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통과 도소매. 그리고 단일 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 유기적, 종합적인 집단화다. 화물과 상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까지 이르는 과정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모든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통단지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급 화물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가 유통단지에는 그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도소매 단지, 그 다음에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물류단지가 있죠. 그래서 도소매 단지, 그 다음에 물류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류단지. 도소매 단지, 물류단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이 기업에 따라, 도소매는 기업에 따라서 전문상가, 농산물 도매시장, 쇼핑센터로 구분하고요. 물류단지는 수행기능과 이용 수송에 따라 이제 일반 화물터미널, 복합터미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터미널, 복합 화물터미널로 구분이 되고요.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유형을 볼게요. 기능에 따른 유형. 전국 지점 유통단지가 있고 지역 거점 유통단지, 도소매 단지의 배치와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지점 유통단지는 수출입 화물, 내수 화물을 주 대상물로 취급을 하고요. 전국의 어떤 수출입 화물의 수송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항, 항만, 대형 소비지, 대도시가 되겠고, 통관, 컨테이너 처리 통관, 집배송, 보관, 조립, 가공, 지역 간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유통단지는 물류단지 위주가 되겠습니다. 물류단지 위주. 주로 이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생활권 거점 도시 아니면 공단, 농어촌 배후에 입지하는 유통단지가 되겠어요. 집배송 보관, 판매, 전시, 기획, 지역 내 집배송 기능을 수행을 하고 이를 위해서 대소, 국내 운송업체, 자가 물류업체, 전문 공구상가, 전문 부품상가, 농산물 도매단지,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도소매단지의 배치와 개발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도소매단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져요. 네트워크를 갖기도 하고 지역 간의 어떤 연계 기능보다는 배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연계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점적인 배치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도소매 단지의 배치와 개발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의 구성시설을 볼게요. 그 유통단지 구성시설은 유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유통시설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시설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 유통시설, 포장, 수송, 보관, 하역, 가공, 통관, 판매, 정보 처리 등을 하는 것이 유통시설이 되겠고, 지원시설은 이 유통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유통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가공, 제조시설, 정보 처리시설, 금융보험, 의료보험, 교육, 연구시설, 교통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마련이 되겠죠. (3번) 입지에 따른 유통단지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입지에 따른 유통단지 유형은 첫 번째가 내륙도시 지원형 유통단지, 두 번째가 임항형 유통단지, 세 번째는 공단 지원형 유통단지, 네 번째는 중소도시 지원형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내륙도시 지원형 유통단지라는 게 어떤 건가? 대도시 10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주변에 만약에 IC 등이 있다. 고속도로 IC 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 IC라는 게 교외 지역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통 결절점에 위치해가지고 도시 소비 물가의 집배송 및 환정, 내륙, 수출입 화물의 집화기능 중심지로서 특징을 갖게 된다. 결절점. 그러니까 결절이라는 게 막 여러 가지가 뭉쳐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C.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고속도로 IC 등으로 빠지면은 교통 내륙도시 아니면 지원형 유통단지들이 많은 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내륙도시라는 게 이제 물과 가까운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물가, 집배송, 내륙 수출 화물의 집화기능, 인천이 되겠다. 인천. 이런 게 인천이나 서해안, 통관, 환적, 집배송, 보관, 판매, 전시, 기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내륙도시 지원형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 도소매단지, 농수산물 도매단지 시설 등이 있습니다. 임항형 유통단지를 보겠습니다. 임항형. 이거는 이제 항구 또는 공항, 국내 물류센터 배후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수출입 및 연안 화물의 중개 기지가 되겠습니다. 통관, 환적, 보관, 조립, 가공, 집배송의 기능을 수행을 하죠.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 주변
주요 시설은 컨테이너,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단 지원형 유통단지가 있는데 공단 배후 지역에 입지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집하나 공급기지로서 갖는 게 이제 공단 지원형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적, 집배송, 보관, 전시, 판매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내수화물이나 또 생산 자원품, 지원품을 주 대상 화물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시설은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 도소매단지, 농수산물 도매단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도시 지원형 유통단지를 보면은 중소도시 배후지에 위치를 하고요. 지역 물류 중개기지로서 특징이 있고요. 내수화물하고 도소매 품목을 취급을 하는데 부차적으로 농수산물의 집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집화 가공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 도소매단지, 농수산물 도매단지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따른 유통단지의 유형 이 네 가지가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통단지의 수행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의 수행 기능. 물류 기능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류 기능.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물류 기능 중에서 환적 기능, 집배송 기능, 보관 기능, 조립 가공 기능, 컨테이너 화물 처리 기능, 통관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적 기능. 이거는 이제 물류단지라는 게 있으면은 불특정한 화주를 대상으로 지역 간에 화물을 수송하는 거잖아요. 수송하거나 하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려면은 화주간 아니면 이런 수단끼리의 환적 기능이 수행이 된다는 거죠. 수송업체가 입주한 유통단지에서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물류업체가 입주해가지고 자체 화물의 연계 운송 기능을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환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화물, 화주간 혹은 수단 간의 환적 기능이 환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물과 화주간 혹은 수단 간의 환적 기능을 환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업체가 입주가 돼 있으면 유통단지 내에서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물류업체가 입주해가지고 자체 화물의 연계 운송 기능을 수행하는 게 환적 기능이다. 집배송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정 지역 내에서 화물을 산지로부터 집하거나 배송하는 기능이 집배송 기능인데 주로 여기서는 최종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자가 물류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배송 기능은. 보관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보관 기능.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제품 분류, 보관 및 일부 가공 기능까지 수행을 하는 게 보관 기능이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창고, 냉동 창고, 저장 창고, 위험물 창고, 가공 기능을 갖는 공장이 결합되기도 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보관하는 기능이죠. 보관 기능. 보관 창고들, 보관 기능 창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조립, 가공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자를 하면은 상품을 이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생산자인데 보통은 이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조립 혹은 가공을 해가지고요. 제조 기능의 일부를 대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들여와 외주를 준 업체는 조립 가공을 시키게 하고 조립 가공 업체로부터 반가공을 해서 다시 받아와서 완가공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최근 유럽 단지에도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주요 부가가치 물류에 있어서 핵심 기능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거 일반 공단의 조립 가공 기능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반가공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혹은 반가공 가공하는 제조 기능의 일부를 대행하는 게 조립 가공 기능이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 기능을 보겠습니다. 어떤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 아니면 분류하는 기능, 이것이 컨테이너 화물 처리 기능이다. 혼재는 섞여져 있는 거고요. 분류는 그 종류별로 나누는 거죠. 주로 이제 컨테이너를 수출입 화물에서 국한하기 때문에 국내에선 주로 대형 상사가 담당을 한다는 거고요. 통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입하는 화물을 통관해주는 업무가 통관 기능인데 항만, 공항 이런 데가 아닌 물류단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는데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이용자는 화주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항만과 공항이 아닌 물류단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절차 간소화, 시간 절약을 합니다. 시간 절약을 해줍니다. 다음 관광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관광단지의 어떤 정의를 보도록 하면은 관광단지 자연 문화적으로 양호한 관광자원을 갖춘 토지를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호한 국민이 여가를 이용하고 스포츠, 레크레이션, 교양, 문화 집회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을 갖춘 지역이 되겠죠. 탈일상적인 조건을 요한다. 탈일상적인 조건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조성 절차가 나오고 있죠. 관광단지 조성 절차.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인해서 개발 방침 설정하고 기본 구획안 작성, 타당성 검토,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관광단지 지정 고시, 역량 평가 해주게 됐죠. 해주게 돼 있죠. 용지 매수 및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보상 계획 승인 고시를 해주고요. 또 조성사업 시행허가 시군구에서 관광단지 기반 시설공사, 조성토지 처분, 관리, 운영을 하는 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정보, 통신산업, 관련시설, 지원 비축 등과 관련 교육, 정보처리, 유통시설 이런 기능들을 갖춘 단지가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를 위해서 주거, 문화, 의료, 관광, 교육, 복지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토지들을 얘기하고 있죠. 산업단지의 연역을 한번 볼게요. 공업단지 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구로동 구로공단 수출 산업공단이 조성이 됐죠. 우리나라. 그리고 총 면적이 14만 평. 14만 평. 14만 평이고 64년 6월 14일에 제정 공포된 수출산업 단지 조성법에 의해서 이제 조성이 되었고요. 이에 앞서서 62년도에는 울산 공업단지 센터 개발을 착공합니다. 62년도에 울산 공업단지 센터 개발을 착공.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업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산업기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면은 60년대 경인 및 대도시 지역 중심 수출산업 특성을 위한 공단 개발을 하고요. 70년대 강원, 대전, 구미 중화학공업 육성, 80년대는 농공단지 개발, 90년대는 대불, 군장, 아산 등 서해안 신산업단지와 강주, 전주 첨단단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보면은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관계기관의 협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하게 되고요.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토지 실시계획 수립 세우고요. 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죠.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양단지 조성하고요. 산업단지 준공을 하게 되는데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내주고 공장 건설을 하게 되죠. 결국은 공장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